글쎄요, 이 응급실 하면요, 우리들의 안전의 최전방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여기서 이 응급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119 구조대원이 부랴부랴 응급실로 데려가는데요. 잠시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아하.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는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입니다. 네. 화면 중앙 쪽에 보이시면요. 한 남성이 지금 들것에 실려 올라옵니다. 그런데 이 남성이요. 잠시 뒤에요. 벌떡 일어납니다. 그리고 우통을 벗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점점 몸짓이 빨라지는데요. 보안 요원이 다가오니까 손을 들어서 보안 요원을 이렇게 위협하더니 심지어 폭행까지 가합니다. 계속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고 이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. 결국 이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이 직원들이 이 남성을 제압하는데 이 남성 그때 그 사람이었습니다. 그때 그 사람이라면 뭔가 이 병원에 자주 들렀다는 말인가요?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의미입니까? 이 남성이 지난해 10월에도 이 응급실에 왔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도 소란을 피웠는데요. 침대에 누워서 소변을 보는 등 이제 소란을 피워서 당시에 문제가 됐었는데 법원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이 남성에게 선고를 했었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도 저 영상에서 보셨던 그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그런 행동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벌금 납부를 못했대요. 그래서 한 달간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지금 김복주 의원님 지금 늘 우리가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립니다만은 응급실에서 난동에 대해서 물론 저 때는 보안 요원이 다행히 제지를 했습니다만 끔찍한 일도 많이 빚어지고 있잖아요. 지금 응급실 상당히 무방비 상태라는 생각도 듭니다. 지금. 아니 그건 맞습니다. 이 일선에서 보면 이 응급실이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요 근래에 조금 부각해서 방송을 했지만요. 실제로는 굉장히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. 그래요? 네,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받고 네네.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안 한 건 아니에요. 네.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.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이제 그 형사들 경찰에서 말하는 길거리 주폭입니다. 길거리 주폭. 예, 아하. 술을 어딘가에 가서 잔뜩 먹고 네. 집에 가기 귀찮으니까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예요. 아하. 잠자면 또 누군가는 그 우리 저 요즘에 신고들 잘 하시잖아요. 네. 가다가 신고를 119에다 반드시 해줍니다.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무슨 위험이 있는 걸로 위험이다. 판단을 하고 119에다 신고를 하게 되고요. 네네. 119는 또 신고를 받으면 당연히 출동해서 네.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다음에 응급실에다 데려줘요. 아하.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응급실하고는 계속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만날 겁니다. 수밖에 없네요. 네,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골 손님을 넘어서서 세상에. 거의 자주 만나는 이제 이런 형태인데 네. 그러다 보니까 또 응급실에서 자주 오는 사람이니까 뻔히 알잖아요. 네. 이 사람이 다치거나 아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네. 그 적정한 선에서 술 좀 깨운 다음에 보내고 네.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이제 문제가 양산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길거리 이 주폭 관련돼 가지고 응급실하고 연관 네. 관계는 이거는 일선에서 진짜 많은 그러니까요. 일이다. 예. 그런데 앞서 보안요원의 이 발빠른 제지로 다행히 큰 화는 면했습니다만 당시 응급실에 있던 직원분들과 환자분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얼마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을까요?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인데 직업 없이 노숙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. 작년에 거기서 범행을 하게 된 거는 근데 그걸 거부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 건으로 저희가 작년에 구속을 했어요. 출소를 해가지고 술을 먹고 또 거기서 잔 거예요. 그러니까 119 구급대원 양반들이 오니까 나 데려다 줘라. 두 번째 범행은 좀 보복성이 있다고 봐야지. 거기 보안요원 폭행 부분하고 그 성원 상대 업무방해하고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됐죠. 구속돼가지고 송치했습니다. 백성문 변호사님, 지금 네. 경찰 얘기 들으니까 이 남성이 지금 CCTV에 찍힌 저 장면 때는
출소 당일날 지금 저런 짓을 저질렀네요.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잖아요. 아하. 근데 이 사람 아까 나온 것처럼 노숙자라고 합니다. 네. 그럼 벌금 낼 돈이 없었겠죠? 그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벌금 내지 않은 사람을 다시 잡아서 그러니까 노역장에 유치를 하죠. 아하.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면 그냥 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형을 살게 해주는 건데 네네. 그게 하루에 10만 원, 일당 10만 원을 네네. 기준으로 합니다. 지금 현재는. 그러니까 벌금 300만 원이니까 30일 딱 30일. 살고 아. 지금 살고 나올 때 생각을 해보니 내가 그 병원 때문에 지금 하하. 내가 이렇게 30일 동안 그것도 어쨌건 이제 유치장이나 이런 네네.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나오면서 119가 오니까 바로 이 병원으로 가달라고 또 세상에. 특정을 한 거예요. 아니 특정을 했군요, 그냥. 네,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이 경찰 관계자 얘기처럼 이 사람의 이번 응급실 난동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죠. 보복적인 심정을 가지고 한 거죠. 그러네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보복 범죄의 일환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. 아하.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난동 부리는 이런 사건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뭐 실형이 선고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한 건 이 보복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구속까지 한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허 소장님, 사실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도 사실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아마 이런 보복 범죄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, 지금. 그저 그 보복이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그러니까요. 것 같아요. 한 명의 네. 적이 정말 큰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니까. 네.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. 어쩌면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저 사람 봐라 하면서 좀 만만히 보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상대에 대한 만만히 보는 그 심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네.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때문에 네.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. 더 많은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요. 생각이 듭니다.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방 응급실입니다.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, 예전에도 그 응급실이나 병원 폭행 많이 저희가 다뤘습니다만, 전해드렸습니다만은, 보면은 주치자한테 폭행을 당할 때 의료진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폭행을 당하고만 있어요. 거의 반항을 못 합니다.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.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협박 현황 자료를 보시면요. 이 신고된 건수의 67%가 주치자에 의해서 발생을 그래요? 하는,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인에 대한 어떤 폭행이나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.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주치자들이 조금 우발적이고 감정적이잖아요. 그러다 네. 보니까 응급의료 현장이나 다른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아하, 겁니다. 네.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해야 될 의사들이 그러니까요. 무방비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. 네. 문제는 처벌도 약한 것도 굉장히 문제여서 현재 기동민 의원이 이런 그 법안까지 발의를 어떤 했습니다. 법안일까요? 뭐냐면 주치 감경이 문제잖아요. 네. 술 먹었다는 이유로 감경해 주는 것. 그걸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하. 우리가 보통 위험한 물건을 활용해서 흉기를 활용해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훨씬 더 가중 처벌하듯이 술 취한 상태 자체를 가중 요소로 보겠다. 아하. 감경을 넘어서 감경을 네. 안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중 요소이다. 생각해 보시면 술 취해서 인사불성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위험성을 그러니까요. 내포하고 있겠습니까? 네. 가중 처벌하다 보면 이렇게 주치자들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. 네. 이런 법안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요. 현행 있는 법도 조금 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스스로 네. 술을 먹으면 난동 부리는 성향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. 자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좀 아하.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네. 김복준 의원님. 예. 지금 뭐 기동민 의원의 뭐 입법 발의 같은 것도 네.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합니다만 글쎄요. 제가 이런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년간의 어떤 현장 경험 바탕으로 좀 이런 거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? 네, 어떻습니까? 저는요, 이 처벌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. 처벌도. 네. 근데 이 사람들은요, 처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치료 쪽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. 대다수 길바닥에서 술 먹고 잠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네. 사실상 그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들도 아니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치료가 수반돼야 되는, 동반돼야 되는 알코올 중독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경찰 초년 시절에 80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네. 이 음주 이 주치자들 같은 경우에 강제로 일정 기간 동안 알코올 치료 병원 같은 데 데려다 줘가지고 그래요? 이제 거기서 있게 하고 치료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없고 또 네. 인권의 문제가 인권 문제. 따른다 해가지고 아, 네.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네. 근데 차라리 말이죠 이런 네. 사람들 알코올 치료하는 그 병원에 어떻게 보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네. 이게 인권 침해
침해일까요? 아하.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인권 보호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걸 네. 이제 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네. 그래서 제 생각은요. 치료 쪽에 이런 그 주치자 이 사람들은 치료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어떤 법안을 좀 만들어서 필요하겠네요. 상습적으로 길에서 매일 이렇게 자면서 이거 다 알아요. 지역마다 경찰서마다 파출소마다 우리 동네에 술만 먹으면 길바닥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. 요주임으로 안다는 아예 거예요? 다 있어요. 어느 동네나 다 있거든요. 네. 이 사람들은 전부 데려다가 네. 강제로 이 알코올 치료를 시키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저는 그러니까요. 생각합니다. 인권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좀 나설 필요가 있다 네.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